비가 오던 그날 밤을 나는 언제나 어제처럼 떠올린다. 창밖으로는 빗소리가 끊임없이 쌓였고 전등은 약하게 깜박였다. 우리 집은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다세대 주택 3층에 있었다. 시멘트 냄새와 오래된 목재의 삐걱거림, 밤이면 계단 난간에 걸려있는 반쯤 벗겨진 스티커들까지. 그런 소소한 것들이 우리 일상의 경계였다. 딸 서유는 10살이었다. 아이는 낮에는 학교에서, 방과 후에는 학원과 피아노를 오갔고 저녁이면 내 옆에 붙어 만화책을 읽거나 간식을 훔쳐먹고는 달려가 숭고냈다. 남편이었던, 정확히 말하면 의부사빠인 준호는 서윤이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집에 들락거리던 사람이었다. 그는 비교적 말이 없었고 낯선 이들에게 서늘한 인상을 주곤 했다. 하지만 그는 아이와는 잘 지냈고 집안일도 도왔다. 그래서 나는 믿고 싶었다. 믿고 싶었던 건 내게 남은 마지막 안전망이었다. 그날 저녁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나는 늦게까지 야근을 했다가 밤 10시쯤 집에 들어왔다. 집안에는 조용함이 가득했다. 준호는 소파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서윤의 방불은 꺼져 있었다. 나는 서윤은? 하고 물었다. 준호는 무심한 듯 친구네 숙제 도와주러 갔대라고 답했다. 그는 말을 더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창문의 반사에 은은하게 비쳤는데 그 눈빛이 그날의 마지막 미세한 단서였다. 어딘가 멍하고 초조한 기운. 다음날 아침 서윤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처음에 지각을 한 걸로 생각했다. 학교에 전화를 걸고 친구네 집에 전화를 걸었다. 아무데도 없었다. 준호는 전화를 걸지 않았고 전날 밤도 그날 새벽에도 외출한 기록이 있었다. 지하철 개찰구 기록도 휴대전화 위치도 모두 사라졌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은 CCTV 속의 한 장면뿐이었다. 그날 밤 11시 12분 다세대 주택 출입구를 지나가는 남자와 여자. 남자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다. 여자는 작은 손으로 남자의 팔을 잡고 있었다. 그들은 계단을 내려가며 웃고 있었다. 여자의 머리카락은 등 뒤로 길게 내려와 있었고 그 웃음은 서윤의 특유의 웃음이었다. 그런데 화면이 잠깐 흔들리더니 남자는 문을 열고 여자를 안으로 들여보내는 듯 보였다. 그리고 화면의 시간은 11시 13분, 11시 14분. 남자는 홀로 계단을 올라왔다. 허전한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봉지 안에는 서윤이 좋아하던 초코 과자가 하나 구겨진 채 보였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수사반이 왔다. 경찰은 준호를 불러 조사를 했고 준호는 모든 것을 부인했다. 그는 그 밤에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잠들어 있었고 깨어난 뒤 자신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손톱은 깨끗했고 그는 불안한 듯 계속 담배를 피웠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의부사빠가 이상했다. 아이를 달래는 모습이 섬뜩했다라는 소문이 돌았다. 나는 그들을 막아서려 했지만 스스로에게도 의심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다. 며칠이 지났다. 경찰 수사는 더디기만 했다. CCTV의 화질은 좋지 않았고 남자의 얼굴은 제대로 식별할 수 없었다. 그런 와중에 집에 작은 징후들이 하나둘씩 말을 걸어왔다. 서윤의 방 창가에는 바깥에서 집어온 작은 돌멩이들이 놓여 있었다. 화장대 서랍 안에는 낡은 인형이 눌려 있었고 인형 눈에는 먼지가 얹혀 있었다. 그것들은 서윤이 떠난 뒤에도 방이 누군가의 삶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 어색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러다 한밤중에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번호는 없었다. 받자마자 들려오는 건 낮고 희미한 목소리였다. 엄마 찾지 마. 그 목소리는 서윤의 목소리와 닮았으면서도 그 속에는 몇 년은 더 먹은 듯한 정제되지 않은 울음이 섞여 있었다. 나는 전화를 떨며 끊었다. 그날 이후로 그런 전화는 몇 통 더 왔다. 전부 발신번호 표시 없음. 전부 같은 문장. 엄마 찾지 마. 나는 경찰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담당 형사는 고개를 숙이며 장난 전화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그 밤 이후로 우리 집에서는 이상한 일이 계속됐다. 주방 창문에 물방울이 맺힌 밤이면 창문 바깥 기둥에 작은 손자국 같은 모양이 맺혀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안에서 밖으로 또는 밖에서 안으로 붙잡으려 손을 대었다가 금방 떼어낸 듯 했다. 나는 그것을 닦아내면 다음 날이면 같은 자리에 또 있었다. 준호는 그 손자국을 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렸지만 나는 그 말을 들을 수 없었다. 그의 입모양은 미안하다였을까?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였을까? 이상한 소문 중 하나는 오래된 골목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 동네 가까운 곳에 오래된 우물이 있었고 아이들이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달이 뜨면 우물가에서 손을 내밀면 데려간다는 농담 섞인 말들이 실제로는 누적된 공포로 발전해갔다. 사람들은 이런 설화가 실제 사건을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지만 때로는 그런 이야기들이 현실의 빈틈을 메우기도 한다. 나는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경찰이 놓친 작은 단서들을 추적했다. 서윤의 친구가 말해준 건 단 하나였다. 실종 몇 시간 전 준호와 서윤이 같이 있었고 준호가 갑자기 크게 화를 냈다는 것이다. 왜 이제야 왔냐고, 늦었다고, 내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잖냐고 작은 목소리로.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온몸이 얼어붙었다. 준호의 분노는 이해할 수 있는 분노였을까? 혹은 다른 무엇의 일부였을까? 수색 중 우연히 우리는 오래된 CCTV 한 대를 확인했다. 그것은 우리 건물 앞 가게의 녹화기였는데 우연히 그날 밤 11시경의 기록이 남아있었다. 화면에는 계단을 내려가던 준호와 서윤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골목 모퉁이를 돌자 화면의 색감이 이상하게 일그러졌다.
시간이 늘어나는 듯한 끔찍한 느낌, 마치 영상이 찢겨지는 것처럼 한 프레임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 순간 작은 실루엣이 화면 끝에서 툭 하고 걸어 나왔다. 사람 같기도 사람이 아닌 것 같기도 한 잘못된 비율의 실루엣. 실루엣은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는 듯 보였고 서윤은 그 실루엣과 눈을 마주쳤다. 그들의 걸음은 빠르지 않았다. 그들은 그냥 순순히 따라간 것 같았다. 우리는 그 영상을 돌려보며 병에 걸린 듯 웃음을 터뜨렸다가 금방 숨을 멈췄다. 경찰은 영상의 기계적 오류를 이유로 신뢰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 영상 속의 실루엣을 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닌데도 친근한 어투로 아이를 달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나는 그 실루엣이 준호의 오래된 친구 혹은 어떤 이상한 존재라고 생각했다. 생각은 공포로 발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집을 나간 뒤 몇 주 만에 갑자기 돌아왔다. 그는 파란 비닐봉투를 들고 있었고 봉투 안에는 서윤의 교과집 같아 보이는 작은 종이 한 장과 낡은 리본이 묶여 있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그 종이를 내게 건네며 이걸 찾았어. 우연이라고 말했다. 종이에는 어린 글씨로 엄마 미안해요라고 적혀 있었다. 그의 손이 떨려 글씨는 불규칙했고 밑에는 물방울인 듯 얼룩이 번져 있었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건 그가 한 말이었다. 걔는 이제 집에 있어. 준호는 그 말을 하자마자 멈췄고 그의 입술은 하얗게 질렸다. 나는 그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어떤 만족도 어떤 괴로움도 없었다. 그는 그냥 비어 있었다. 나는 그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새벽녘 서윤의 방에서 낮고 익숙한 소리를 들었다. 작은 목소리로 엄마라고 속삭였다. 내 심장은 뛰기 시작했다. 나는 서윤의 문을 열었다. 방은 비어 있었다. 침대에 이불은 펴져 있었고 작은 인형은 반쯤 침대 끝에 누워 있었다. 그러나 창문에 물방울이 맺힌 유리창의 안쪽에 뚜렷하게 작고 뽀얀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아이의 손바닥만한 자국. 그 손자국은 안쪽에서 눌러진 것이었다. 나는 그 즉시 창문을 열어 밖을 보았다. 골목은 조용했고 아무도 없었다. 어쩐지 나를 향해 웃는 달빛만이 있었다. 손자국은 금세 사라지진 않았다. 그것은 서서히 아래로 흘러내리며 희미해졌고 마침내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나는 그곳에서 이미 일어난 일을 이해할 수 없었다. 밖에서는 조용히 새벽이 밝아왔다. 나는 전화기를 붙들고 다시 수사반에게 전화했다. 그날 이후로 준호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밤마다 더 멀리 나갔다. 그는 때때로 집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서윤의 어릴 적 사진만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나는 그의 어깨가 부서져가는 걸 보았다. 몇 주 후 준호는 아무런 말도 없이 집을 떠났다. 그가 떠난 날 집의 현관문에는 작은 초콜릿 봉지 하나와 마치 누군가로부터 받은 편지처럼 접힌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종이에는 서윤의 글씨와 닮은 손글씨로 엄마 난 잘 있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 글씨는 이전의 글씨보다 훨씬 어린아이의 필체였고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으려는 듯 얇게 쓰여 있었다.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렀다. 경찰은 종국에는 수사를 종결했다. 사건은 미해결 실종으로 기록되었고 우리 가족은 각자의 방식으로 흩어졌다. 나는 혼자 집에 남아 모든 작은 흔적들을 모으고 매일 밤 서윤의 목소리를 기다리며 살았다. 전화는 더 이상 오지 않았다. 대신 가끔씩 집 안 어딘가에서 종이 찍는 소리, 누군가 작은 손으로 벽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것을 밤의 동반자로 받아들였다. 몇 년이 지나 어느 가을밤 나는 오래된 친구들 몇 명을 집으로 불렀다. 우리는 술을 마시고 그들은 옛날 이야기를 꺼내며 웃었다. 그때 누군가가 내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누군가 실수로 음성 메모 버튼을 눌렀다. 그것은 몇 초 후 멈출 수 없는 채로 녹음되어 있었다. 그 안에는 낮은 숨소리와 아주 멀리서 부드럽게 부서지는 소음들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소음 위로 아주 선명한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찾지 마. 내 몸의 모든 근육이 수축했다. 방 안의 소음이 모두 사라진 듯했다. 친구들은 장난이라며 웃었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다. 나는 바로 그 음성 메모를 재생해 수사에 제출했다. 분석 결과 음성은 변조되지 않았고 발신자의 나이도 아이의 목소리에 근접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발신 위치는 기록상 우리 집이었다. 그 즉시 경찰은 집을 수색했다. 그러나 아무런 물리적 단서도 나오지 않았다. 방 안은 온전했고 마치 먼 과거의 사건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마지막으로 내가 본 것은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보는 내 뒷모습이었다. 그 뒤로 나는 가끔씩 창 안쪽에 흐릿한 그림자를 보았다. 그것은 아이의 키보다 작은 실루엣으로 벽 너머에서 엄마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한 번은 그 그림자가 내 어깨를 톡하고 건드렸고 나는 차갑게 숨이 막혔다. 나는 돌아보았지만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창문에 남아있는 손바닥만한 물방울 자국 하나가 서서히 아래로 흘러내릴 뿐이었다. 나는 이제 그 목소리와 공존하는 법을 배웠다. 밖으로 나갈 때면 나는 늘 2번쯤 뒤를 돌아본다. 혹시라도 창가에 혹은 골목구석에 작은 머리카락 한 올의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지는 않은지. 친구들은 내가 잊으라고 말한다. 그런 일도 있지. 잊어 그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다. 나는 아직도 그 밤의 빗소리를 들으며 잠을 잔다. 때때로 아주 가끔 한밤중에 불현듯 들려오는 낮고 희미한 속삭임이 있다. 엄마 찾지 마. 나는 더 이상 찾지 않는다.
그러나 찾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의 포기를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그녀를 다른 방식으로 지키기로 택했다는 뜻이다. 내가 그녀를 찾아 헤매는 대신 그녀가 나를 찾을 수 있도록 창문을 열어놓고 밤이면 작은 과자 한 조각을 창가에 놓아둔다. 누군가는 그것을 미친 짓이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작은 과자는 어쩌면 우리가 서로에게 건네는 마지막 인사인지도 모른다. 어느 날 나는 창문에 또 다른 손자국을 보았다. 이번에는 더 옅었고 분명히 밖에서 눌러진 것이 아닌 안쪽에서 눌러진 것처럼 보였다. 손자국 주변에는 작은 물감 자국이 묻어 있었고 그것은 오래전 서윤이 좋아하던 색이었다. 나는 손자국을 손끝으로 살짝 만졌다.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스쳤다. 그리고 그 순간 어렴풋한 숨결이 내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다. 누군가 아주 가까이서 속삭였다. 엄마 괜찮아. 나는 눈물을 흘렸고 그것은 이미 기쁨인지 슬픔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창밖의 골목은 여전히 조용했다. 달빛이 오래된 우물 위에 내려앉아 반짝였고 그 빛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웃었다. 나는 문을 닫고 불을 끄며 다짐했다. 이 세계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그중 하나가 우리 집 창가에 남긴 작은 손자국들일 것이다. 그래도 나는 안다. 내가 더는 찾지 않는다고 해도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서로의 일부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언제든 깊은 밤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려오면 나는 창문을 열어 그 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것이 설령 내 마음을 찢어놓는 소리라도 나는 듣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이 그녀를 데려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목소리가 들려오는 한나는 그녀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 목소리를 통해 우리가 여전히 연결되어 있음을 느낀다. 그것이 곧 나의 생존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주 가까이에서 들려온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귀 기울인다. 엄마 찾지 마. 그리고 창가 한편 아주 희미하게 젖은 손자국이 또렷해진다. 이번에는 분명히 안쪽에서 내 쪽을 향해 찍힌 것이다.